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한 80% 정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뭐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가고, 이번 러시아 사태를 맞아서 더더욱이나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고 보고 있거든요.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를 자동차 충전에까지 쓰는 그런 경우가 좀 더 늘어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태양광 쪽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갑자기 해결될 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인가? 뭐 휴전이 됐든 정전이 됐든 네네네. 합의가 되거나 네네네. 아니면 이란하고의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증산이 되거나 네네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첫 번째, 이란 핵 협정이 되면은 이제 유가가 급락할 것이냐, 그 부분은 또 급락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게, 러시아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석유 원유가 한 500만 배럴 이상입니다, 일간. 근데 이란 핵 협정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는 원유의 공급은 대략 100만 배럴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에 대한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심해졌을 때 이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 물량을 모두 대체하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물량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와 어떤 서방과의 어떤 갈등이 좀 해소가 되면서 뭔가 이제 석유 시장의 어떤 이 어려움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유가가 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푸틴이 계속적으로 얼마 전에도 이제 석유 가격이 300불을 보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노르드스트림 1에 있는 가스관을 잠그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봤을 때 뭐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셰일 오일들이 이제 증산을 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출한다는 맞습니다. 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미국의 수출 물량을 수출할 수 있는 터미널이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또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또 그것도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 네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어쨌든 정유업 자체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하는 거고, 이것이 결국은 경기 둔화를 불러오면서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사실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다 어려워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이 지금처럼 막 급락하거나 어려워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을까? 뭐 그것까지는 저도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켓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시장이 안 좋은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원자재 관련된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뭐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이제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가격 정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업종을 사야 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쪽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경제가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서 석유 수요 자체가 저희가 뭐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든 것 이상으로 석유 수요자가 줄어들어 버리면 사실은 지금 있는 정제 설비 가동률이 더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정유사들도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가져간다 그러면 사실은 볼 거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석유 수요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러시아에서 수출을 못하는 석유 제품이 좀 더 시장에는 이제 크게 작용을 하는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더욱이나 가수요를 미치고 있는 거는 유럽의 지금 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MMBTU당 한 5불 정도 가스 가격이 하고 있는데, 유럽은 40불에서 순간적으로 5, 60불까지 올라기도 했었거든요. 그 10배 맞습니다. 차이 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팅을 할 때 원래는 가스를 가지고 히팅을 하는데 지금 이런 걸 석유로 하는 방향까지 좀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수요도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쉽게 석유 제품 시장이 깨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여기서 히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난방. 네네네. 난방을 이제 유럽은 가스로 하는데 네네네. 이걸 석유로 하는 원래는 석유를 가지고 난방을 하는 게 많지는 않았던 현상인데, 그치. 지금은 이제 워낙 가스가 비싸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유럽에서 지금 독일도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를 뭐 늘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에너지가 종속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느끼게 돼서 신재생에 대한, 원전에 대한 뭐 이런 거를 확 늘리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냐가 시장의 생각이란 말이죠. 네네네. 이러한 것들이 또
중장기적으로 이 정유업이라든가 이쪽에 좀 불리하진 않을까요? 최근에 이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럽 쪽에서 오늘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는 유럽이 단기간에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한 80% 정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뭐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가고 뭐 석유 수요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전기차 판매를 늘리는 것이 사실 될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석유 수요의 45%는 자동차로 가니까. 자동차.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시간이 꽤 걸려버리는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재생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가 이제 스위칭할 수 있는 연료는 사실은 가스인 거지 석유는 사실상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저희는 찾고 있지는 않은 거고 장기적으로 석유 수요 자체도 결국은 재생에너지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동차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어렵고 말씀하셨던 예를 들었던 원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 했던 얘기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유럽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제 풍력이나 이런 설비를 통해서 이제 가스 수요를 일정 부분 스위칭하겠다라는 얘기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원전 관련돼서는 이제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원전을 지금 계획을 해서 지으면은 짓는 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이제 에너지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그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리드타임이 짧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들 그런 것들을 하고 당장에는 이제 러시아로부터는 오는 가스들을 이렇게 다른 쪽 소스로 좀 다변화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 내에 뭔가 대체를 한다고 하면 신재생에서 그거는 결국 풍력이나 태양광이 될 것 같다.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말씀 들어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에너지 가격이 쉽게 떨어지진 않겠네요. 네,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저희는 1980년대 이럴 때 좀 오일 쇼크 때를 좀 연상케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일 쇼크 때를 연상했을 때 네네.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네네네. 상황 네네. 이게 어떤 거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한전도 커버를 하는데 한전이 올해 저희가 추정하는 건 한 20조 정도 적자가 날 것 같거든요. 요금 엄청나네요. 인상을 올해 한 걸 이제 어느 정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걸 감안해도 20조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요금을 저희가 보기엔 지금보다 뭐 한 40%는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만에 40%를 올렸던 적은 못 없어요. 네네. 근데 정말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전이 올해 누적 적자가 100조가 돼버리거든요. 네. 뭐 어떤 식으로든 유가가 내려가더라도 요금을 이제 내려주기보다는 그 한전의 적자를 메꾸는 데 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요금이 상당히 높아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가고 나면은 가정용 태양광 설치하는 거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전기 가격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 많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주거 환경이 좀 만만치는 않긴 해도 그래도 이제 전기차 연료비가 그 휘발유 쓰는 것보다는 훨씬 쌀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 모델 3가 지금 제일 이제 그 낮은 거리를 가는 게 스탠다드 레인지인데 그게 50kWh짜리 배터리를 이제 달고 다닙니다. 한전이 올해 이제 충전 요금을 최대 400원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킬로와트아워당. 근데 400원을 해도 50kWh짜리 이제 풀리 충전하면은 2만 원 들거든요. 2만 원으로 400km 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800km 간다고 쳐도 이제 4만 원 정도인데 지금 휘발유 차로 800km 가려고 그러면 10만 원 넘게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유가가 좀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래 버리면 사실은 이제 전기차가 훨씬 더 경제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해외 같은 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태양광 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아파트가 발달해 있는 나라보다는 이제 단독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고 옆에다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까지 같이 설치해서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를 자동차 충전에까지 쓰는 그런 경우가 좀 더 늘어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ESS도 달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휘발유를 안 써도 되고 유틸리티한테 전기를 안 사도 되니까 가정의 어떤 그 에너지 비용 자체가 많이 내려가는 현상들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저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태양광 쪽이 앞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네네네. 이쪽 분야가 좀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저께도 이제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 좀 주가가 올랐고 최근에도 OCI를 비롯해서 좀 재생에너지 주가가 좀 올랐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태양광 쪽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1년에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소스를 다변화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두 번째는 수요를 위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의 가장 핵심적인 게 가정용 태양광 설치를 빠르게 장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기 수요를 이제 가정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고 그거 가지고 전기차 충전하는 것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상당히 낮춤과 동시에 국가적인 부담도 낮출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쪽들이 좀 더 빠르게 시행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테슬라의 이제 베를린 공장이 이제 허가가 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베를린 공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환경단체 이슈도 있고 허가 너무 지연이 돼서 이건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적인 얘기도 있었었는데 이 시점에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이 허가가 난 것도 저희는 이제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아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빠르게 전기차를 팔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들어보니까 태양광 쪽도 앞으로 상당히 비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투자의 관점에서 어디를 탑픽으로 보시나요? 저희는 현대차증권에서? OCI를 좀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좀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LG전자가 그 태양광 사업 네네네. 포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거 돈 안 되는 사업이다. 네네네. LG전자가 포기할 정도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태양광 뭐 우리가 뭐 그렇게 LG전자 같은 대기업에서도 포기할 만한 약점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합리적이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태양광 산업은 이제 LG전자가 가장 어려워졌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글로벌하게 태양광 산업을 보면은 밸류체인을 우리가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셀 모듈 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CI 같은 업체는 이제 폴리실리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셀 모듈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하게 이제 이 모든 밸류체인에서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 업체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엄청 크죠. 맞습니다. 웨이퍼 같은 경우 특히나 중국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은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서 작년 4분기에도 적자가 많이 났었죠. 그런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하나솔루션도 적자가 났고 LG도 그런 상황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좀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좋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겁니다. 향후에는 이제 지금 이번 러시아 사태를 맞아서 더더욱이나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에너지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정한 국가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의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한테 이제 리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네네네. 각 나라들도 네네. 이제 어차피 사회주의 국가기도 하고 맞습니다.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이게 가격하고 상관없이 네네. 이렇게 좀 물량을 좀 나눌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이슈나 이런 것들로 해서 신장산 제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했고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이제 태양광 제품이었었던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진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액트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에 있어서의 그 ESG 관련된 이슈를 기업들이 관리 감독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과연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떨어뜨리려는 글로벌한 움직임이 이제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하게 태양광 산업을 하는 업체들이 중국을 빼고 나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개 남아 있는 게 또 우리나라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표를 보면 좀 재밌는데 미국의 이제 그 법안을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빌드백 배럴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고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 태양광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한테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별 세액 공제 규모에서 이 모듈이 와트당 11센트를 준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모듈 가격이 미국 내에서 한 35센트 정도 합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이제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최대 11센트까지 이제 혜택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가의 30%를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1.7기가짜리 모듈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걸 전부 돌리게 되면 한 1,400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의 많은 돈을 이제 지급을 해서 많은 이제 태양광 제품을 만드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좀 오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업체들은 이제 쉽지 않겠죠. 그렇죠. 지금 뭐 패권 이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증설도 하고 이러면서 수익성도 당연히 보조금을 받으니까 개선이 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잃었던 마켓쉐어를 좀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게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네. 지금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던 게 올해부터는 공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려갈 것이다, 가격이. 근데 지금 연초부터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쉽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많은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태양광 패널을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수입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제 폴리실리콘을 수급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 게다가 이제 그 폴리실리콘 원가의 한 30%가 전기인데 전기요금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저희는 빠지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OCI는 상당히 높은 실적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또 다행히도 OCI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공장이 전기를 수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이나 가스 발전으로 이제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마진 스퀴즈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OCI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에서는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OCI가 상당히 저희는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OCI가 탑픽인가요? 네, 저희는 OCI 현대차증권?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OCI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부강약품에 네네네. 뭐 투자하면서 네네네. 시장에서는 이거 본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네네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OCI가 과거에 굉장히 어렸었기 때문에 OCI 재무구조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OCI가 작년 4분기에 보니까 현금을 한 1조 정도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고 올해 또 DCR이라고 있는 부동산 사업하는 쪽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익스포저가 지금 태양광 시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부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뭐 인수를 한 게 한 1,500억 정도니까 뭐 사실 작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는 아주 큰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측면 정도로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OCI가 올해 이제 증설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3만 톤 정도 캐파를 하고 있고 이미 증설 발표한 게 5천 톤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3만 5천 톤이 될 텐데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이제 그 매니지먼트에서 추가적으로 3만 톤을 이제 추가 증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발표가 난다라고 하면 저희는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일단 여기 기본 바탕은 원유 가격의 상승, 네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네네.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그 시장 확대, 이걸 이제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네네. 이런 전제들 가운데서 뭐가 뭐 잘못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좀 빠지거나 이랬을 때, 네네. 가지고 있으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팔아야 되는 그 시그널을 뭘로 봐야 될까요? 만약 지금 샀다 하더라도.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일단은 크게 이제 빠진다. 뭐 약간 조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빠진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OCI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될 이슈가 되겠죠. 이제 가장 큰 이제 이익 지표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표를 잠깐 보시면요. 그 OCI의 지금 밸류에이션과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를 보시면 과거에는 보시면은 이제 OCI의 밸류에이션이 이 폴리실리콘 가격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은 과거의 폴리실리콘이 2018년 중반부터 2019년 초반 정도의 밸류에이션인데
그때 보시면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 10불을 깨고 내려갔을 때 밸류에이션이죠. 그 가격에서 이 정도 이제 반등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보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10불 이하까지 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을 한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작년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폴리실리콘 가격하고 그 OCI 주가가 완전히 반대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이미 너무 크게 반영하고 있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 일부 조정을 받더라도 뭐 이런 정도까지 조정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주가는 상당히 좀 견조하지 않을까. 그리고 OCI가 올해 증설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이익의 절대 규모는 크게 감익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요 그래프를 보니까 하여튼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은 40불 가까이 네. 올라왔는데도 그 주가는 한 15불, 10불에서 20불 사이에서의 구간에서의 그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맞습니다. 보이네요. 네네네네. 예, 요걸 어떻게 이제 평가하실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예, 투자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통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정유주,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 러시아 사태와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가격, 시장 동향과 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현대차증권 강동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